유머 감각이 없으면 유머를 빼면 됩니다. 식별도 잘 안 되고 정확히 어떤 단계에서 어떻게 변신이 됐는지도 제대로 감지하기 어려운데 다 이 영화의 단점이 아니고 장점. 아니 그 악인이 왜 악하게 됐는지를 라이언 존슨의 잘못이 아니라 잘못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BTV 동진의 파야키아 이홍현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동진입니다. 정확히 2년 만에 돌아온 속편입니다. 평론가님을 논란 속으로 네. 몰아넣은 외국 영화 탑 7입니다. 네, 이날이 오는군요. 일단 제가 어제 7편을 쭉 다시 돌려봤고요. 네네. 오늘은 일부러 평론가님의 의견과 반대되는 의견들만 모아서 네. 대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 이 기획 자체가 이제 일반적인 사람들이 해당 영화에 대한 평가와 네. 저의 견해가 좀 많이 갈리는, 그래서 상대적으로 좀 많이 떠들썩했던 이런 영화들을 모았기 때문에. 첫 번째 영화는 네. 바로 네. 마이클 베이 감독의 2007년작이죠. 트랜스포머 1편입니다. 이 당시에 거의 붐을 일으켰는데 그럼요. 평론가님은 반대로 2.5점을 주셨어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시리즈에 대해서는 일단 좀 뭐라고 할까요? 이런 컨센서스가 있는 것 같아요. 일단 1편부터 시작해서 가장 최근이 5편까지잖아요. 네. 이게 데크레센도다. 점점 예, 펼쳐지는. 정말 저는 이제 이런 시리즈 정말 희귀하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일부러 그렇게 한 건 아니거든요. 오기 직전에 제 별점을 한번 쭉 봤는데 정말로 정확하게 데크레센도. 중간에 튄 게 없어요. 네, 사실은 오래전에 들어가셔야 되는, 관짝에 들어가셔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네. 참 올해 사실은 워낙 1편이 크게 성공했고 네, 2편, 3편도 뭐 4편까지 그렇죠. 흥행했죠. 흥행으로는 상당히 굉장히 크게 성공한 네. 작품이라고 말할 수 있고 산업적으로는 중요한 작품이죠. 그렇지만 이 시리즈에 대해서 이제 의견이 다른 건 뭔가 하면 1편에 관해서예요. 그래도 1편은 괜찮지 않나. 그러게 이제 가장 일반적인 의견이죠. 네, 대표적인 대중분들의 반응을 읽어보겠습니다. 네. 영화 보고 집 가는 길에 차들이 다 변신할 것만 같았던 센세이션이었다. 시대를 앞서가며 CG 역사의 한 획을 그었다. 유머, 감동 이야기, 오락 영화의 요소들을 골고루 갖췄다. 셋 다 동의가 안 되는데요. 특히 이제 세 번째 것에는 전혀 동의가 안 됩니다. 골고루 갖추지 못한. 저는 이제 이 영화에서 어떻게 생각하면 가장 참을 수 없었던 게 유머였고요. 유머가 좀. 유머 감각을 갖춰야 한다고 생각 안 해요. 근데 유머 감각이 없으면 유머를 빼면 됩니다. 아. 근데 이 영화는 유머 감각이 정말 바닥인데도 불구하고 유머를 계속 넣고 있다는 그런 문제가 있고요. 기억나는 게 있어요. 네. 호르몬 수치를 보아하니 짝짓기를 원하는 상태군. 뭐 잘 기억도 안 나는데요. 네. 워낙 제가 볼 때는 이제 그 유머들이 너절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오토봇과 디셉티콘들이 나와서 이제 대결하는 걸 우리 보러 가고 싶은데 그렇죠. 실제로 그걸 보기 위해서 이 영화를 보는 거잖아요. 근데 영화에서 무슨 미군들도 등장하고 주인공들의 러브라인도 있고 뭐 그 성장 영화적인 테마도 있고 막 이렇잖아요. 다 끼워넣었죠. 그런 게 나올 때마다 좀 너희 좀 저리 좀 가줄래? 이런 마음들이 들고 우리는 로봇이 싸우는 걸 보고 싶죠. 그런 측면에서 로봇 대결을 제외한 거의 이 영화의 모든 것들은 다 패착처럼 보이고요. 그렇다면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겠죠. 아니 그러면 로봇 액션만 좋으면 되는 거 아니야? 우리 그거 보러 갔는데. 그게 목적인데? 네. 근데 저는 그것도 안 좋다고 보는 거예요. 1편을 보면서 제가 한 줄 평을 그렇게 썼던 게 좀 약간 좀 회자가 돼서 공격을 받기도 했는데 뭔가 계속 재미있는 것을 보고 있는 것 같은 착각이라고 제가 얘기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보면서 재밌는 게 아니고 뭔가 나는 지금 재밌는 걸 보고 있어 라고 착각하는 것 같은 그런 오락 영화였어요. 뭔가 휘황찬란했죠. 근데 이 영화가 사실은 가장 강점이 있다고 하는 액션조차 어떻게 생각하면 그 전달력에서 치명적이다라고 저는 생각하는 거고요. 이 영화가 왜 우리를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매혹시키면서 거대한 성공을 거뒀을까?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어떻게 생각하면 남자아이들이 가장 매혹되는 두 가지 장난감이 하나는 로봇이고 하나는 스포츠카. 네, 하나는 자동차란 말이에요. 네. 근데 이 양자 사이를 변신한다는 것 자체가 갖고 있는 굉장히 매혹적인 그런 오락이 있는 그 것이고요. 부분만큼은. 근데 이 영화를 보면 변신 장면을 포함해서 로봇 싸움 장면까지 정말 휘황찬란한데 우리의 감각이 성찬을 누리는 게 아니라 우리의 감각이 마비가 되는 느낌이에요. 그리고 정확히 뭘 봤는지를 제대로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피아 식별도 잘 안 되죠. 네, 식별도 잘 안 되고 정확히 어떤 단계에서 어떻게 변신이 됐는지도 제대로 감지하기 어려운데 갑자기 우르르 뚝딱딱딱 한 다음에 스피드 있게 지나가고 나면 와, 그 차가 로봇으로 변신했어 이런 거거든요. 액션의 전달력이 뛰어난 블록버스터도 무척 많아요. 비슷한 로봇 영화지만 퍼시픽 림. 그렇죠. 퍼시픽 림하고 만약에 비교를 한다면 저는 퍼시픽 림 쪽이에요. 일단 이야기를 비교해 보면 트랜스포머의 이야기는 우스운 이야기예요. 좀 약간 좀 안 좋은 의미에서. 퍼시픽 림의 이야기는 단순한 이야기. 단순한 이야기라고 해서 반드시 나쁜 이야기는 아니거든요. 그럼요. 퍼시픽 림의 액션의 단점은 액션이 밤에 이루어져서 잘 안 보여요. 트랜스포머의 액션의 단점은 액션이 전달이 안 돼요.
이런 장점이 있거든요. 이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비교해 보면 퍼시픽 림이 훨씬 더 훌륭한 측면이 많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또 리얼 스틸 같은 영화들도 있잖아요. 네. 이 마이클 베이 자체를 너무 싫어하는 거 아니냐 이동진이 이렇게 얘기를 제가 많이 들었어요. 초기작들은 또 좋아하시죠? 마이클 베이는 저는 재능 있는 감독이라고 생각하고요. 네. 다만 안 좋은 영화를 더 많이 만들었어요. 어떤 감독이 안 좋은 영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본인의 어떤 상황도 있을 수 있고요. 네. 그 다음에 그 영화가 세팅됐을 때의 환경이나 당대의 어떤 기호나 뭐 여러 가지 것들이 결합이 되게 되어 있는데 트랜스포머는 그 최악의 지점에서 만난 영화가 아닌가? 산업적으로는 성공했지만 이런 면이 있고요. 마이클 베이 영화 중에서도 예를 들어서 더락 같은 영화를 보면 준수하게 빠진 그런 액션 영화죠. 제2차 세계대전 대규모 철수 작전을 그린 놀란 감독의 덩케르크입니다. 덩케르크. 덩케르크를 뭐 좋게 보시는 게 뭐 논란이나 싶으실 수 있는데요. 네. 다크나이트와 더불어서 놀란 감독의 최고작이라고 했어요. 그렇죠. 그 정도까지는 네. 아니지 않나. 바로 이제 그 지점에서 갈리지 않나 싶습니다. 보통 이제 크리스토퍼 놀런은 너무 유명하고 너무 재능이 들어가서 나온 결과물이 최상의 성과를 얻어냈기 때문에 오히려 어떤 사람들이 싫어하기도 하고 폄하하기도 하는 그런 감독이라고 그럴 수 생각하는데요. 있죠. 저는 굉장히 뛰어난 감독이라고 생각하고요. 네. 근데 놀런의 최고작이 뭐냐라고 얘기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뭘까요, 보통? 인터스텔라, 뭐 인셉션, 메멘토. 네, 뭐 메멘토 혹은 다크나이트 이 정도가 아닐까 싶은데요. 다크나이트는 히어로 영화의 저는 고트라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을 이제 그 장르에서 해낼 수 있는 어떤 최상의 결과물이라는 측면에서 다크나이트가 너무 훌륭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네. 이걸 완전히 구분하기는 어렵지만 연출력이라는 측면에서만 본다면 덩케르크가 더 뛰어난 면도 있는 것 같아요. 대부분 동의 안 하실 것 같거든요. 이거 보겠습니다. 서사 스토리텔링이 없다. 인물들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여 감정이입이 안 된다. 영화보다는 다큐 영상물 같다. 적도 잘 안 보이고 비행기도 몇 대 안 나와서 재미가 없다. 지금 말씀하신 게 다 이 영화의 단점이 아니고 장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역으로? 네. 우리가 로봇 액션을 보러 갔는데 로봇 액션이 훌륭하지 못하다라고 하면 그 영화는 안 훌륭한 영화인 거죠. 기대한 바가 있는데. 그렇죠. 그게 이제 사실 이제 장르가 작동하는 방식인 건데요. 네. 물론 덩케르크 영화를 완벽한 장르 영화라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만 영화는 전쟁 영화잖아요. 그럼 전쟁 영화 우리가 굉장히 많이 봤잖아요. 그럼 전쟁 영화 하면 떠오르는 몇 가지 어떤 그런 방식들이 있는데 그 방식들을 영화는 다 부정을 해요. 예를 들어서 전쟁 영화 볼 때 우리가 제일 원하는 건 뭐예요? 대규모 전투씬이죠. 뭐 대규모가 아니더라도 그 전투씬이 굉장히 막 박진감 넘치고 우리를 사로잡기를 원하잖아요. 네. 이 영화에는 액션 장면이 거의 없어요, 사실상. 너무 고요해요. 전쟁 영화라면 기본적으로 약간 좀 단순화해서 말을 하면 뭔가를 죽이는 데서 쾌감을 얻는 영화들이란 말이에요. 좀 끔찍하지만. 장르적으로. 그렇죠. 폭력을 가해서 뭐 총을 쏘든 뭘 해서 적을 무찔러서 승리를 얻어내는 걸 보통 우리가 전쟁 영화에서 바라잖아요. 맞습니다. 덩케르크는 반대예요. 살리기 위한 작전이에요. 구출하는. 그렇습니다. 우리 스스로를 구출하는 거죠. 네. 어떻게 생각하면. 그리고 또 전쟁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은 진격의 순간이지 철수의 순간이 아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이 영화는 지금 말씀드린 것을 다 반대로 하고 있어요. 그러네요. 그 저는 이 영화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뺄셈의 걸작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보통 영화는 조금이라도 뭔가를 더 씌우고 더 하고 많이 보여주고 해서 관객을 사로잡으려고 한다면 이 영화는 기존 전쟁 영화에서 전부 다 모든 것을 뒤바꾸고 빼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단순히 무슨 심술이라거나 이런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영화가 다루고자 하는 핵심적인 부분하고 관련이 있는데 덩케르크의 핵심이 뭔가 하면 함께 살아 돌아가기라는 테마예요. 더 중요한 건 저한테 함께라는 거예요. 함께라는 것을 대체 어떻게 영화적으로 미학적으로 구현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덩케르크는 거의 최상의 연출 솜씨를 보여준다라는 것이고요. 막 교차하면서. 네, 하나씩 볼게요. 네. 서사 스토리텔링이 없다라고 얘기했는데 이 영화는 기본적으로 뚜렷한 한두 명의 주인공이 끌고 가는 영웅 서사를 거부해요. 왜냐하면 모두가 함께 돌아가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인물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여 감정이 이입이 안 된다라는 것은 지금 말한 그런 거예요. 우리는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것들이 한두 명의 뚜렷한 것에 감정이입을 해서 어떤 고향감을 느끼고 이런 것들을 인물을 따라가면서 느낀다고 생각하는데 기본적으로 영화 속에 등장하는 캐릭터들을 익명화하는 영화예요. 그렇게 해서 함께 살아 돌아가는 것을 만드는 영화라는 측면에서 다루고요. 심지어 영화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은 영화 속에서 이름이 없어요. 맨 마지막에 엔드 크레딧은 이름이 나오는데 그러네요. 그 이름이 영화 속에서 한 번도 불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영화는 특정 한두 명의 주인공의 스포트라이트를 맞추는 그런 이야기와 주제가 아니기 때문에 영화보다는 다큐 영상물 같다는 역시 아까 제가 말한 그런 맥락일 것이고 적도 안 보이고 비행기도 몇 대 안 나온다라는 것인데 비행기가 몇 대 안 나온다는 것은 당대의 어떤 그 고증하고 사실은 관련이 되어 있는 측면이 있고요. 네. 주력군들이 거기를 공습한 것이 아니니까 독일군의 입장에서 그 다음에 적도 잘 안 보인다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네. 이 영화는 악역을 배격한단 말이에요.
세상에 보여요? 악당도 없어요. 독일군 아. 자체가 거의 안 나오고요. 손쉽게 어떤 악역을 만들고 그 악당들을 처벌을 쓰는 데서 쾌감을 주는 스타일의 이야기가 전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사실 지금 지적한 모든 부분들은 이 영화의 전제이자 설정이지 단점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크리스토퍼 놀런의 최고 장점이 이제 플롯을 너무 잘 다룬다는 거잖아요. 마술사죠 뭐. 네. 근데 이 영화에서 플롯을 많이 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세 가지로 나뉘어 있잖아요. 하늘 땅 바다. 잔교에서는 일주일 동안 시간이 가고 영화 시간 동안, 그다음 바다에서는 하루가 지나가고 하늘에서는 1시간이 지나간단 말이에요. 근데 이 각각의 시간을 나누어 가지고 이제 어느 순간에 합쳐지는 그런 플롯을 갖고 있는데 왜 굳이 이렇게 하느냐라는 부분이 있죠. 네. 이 각각을 나눠서 묘사하고 이 시간대가 사실상 다르게 흘러가는 것처럼 영화가 묘사를 하고 있는데 그것 자체가 이 세 군데에서의 고립감을 강조하는 거예요. 근데 이 영화의 핵심은 함께라고 얘기했잖아요. 네. 이 세 가지가 합쳐지는 지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합쳐지는 지점 이후에서는 사실상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영화의 전체는 함께 살아 돌아간다라는 데서 갖고 있는 굉장한 어떤 휴머니즘일 수도 있고 육해공이 함께. 네, 전쟁 영화로서의 쾌감일 수도 있을 텐데 그것을 이런 플롯을 통해서도 너무 기가 막히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다음 영화 멜 깁슨 감독의 2017년작. 이것도 전쟁 실화를 다뤘습니다. 네. 핵소고지입니다. 핵서고지. 핵서고지는 사람에 따라서는 최고의 전쟁 영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몰입감이 아주. 아카데미 당시에 제 기억으로는 작품상, 감독상 후보에까지 다 오르고 이럴 정도로 굉장히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던 그런 뛰어난 그 실감과 연출력을 갖고 있는 영화다 이렇게 보통 맞습니다. 이야기를 하죠. 근데 저는 핵소고지 같은 영화가 좀 위험하다고 생각하고요. 좀 약간 안 좋은 쪽의 영화에 가깝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먼저 관객분들의 대표적인 반응 읽어보겠습니다. 실화를 사실적으로 재현했다. 가장 많이 하는 얘기죠. 그리고 주인공의 신념과 스토리가 감동적이었다. 후반부 내내 숨죽이면서 봤다. 몰입도가 그만큼 좋았다. 고어적인 연출이 많은데 이것은 전쟁의 참상을 더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이다. 핵소고지에 대한 제 비판의 핵심은 한국 영화에 대해서도 같은 테마를 얘기했는데 내 내부자들에 대해서 했던 비판과 맥락이 같습니다. 사자성어로 얘기하면 양도구육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고기를 파는 것처럼 바깥에 머리를 내걸고 개고기를 사실은 뒤에서 개고기를 팔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양고기를 판다고 바깥에 머리를 내걸고 양을 팔거나 개고기 머리를 걸고 개를 팔면 사실은 그 영화는 어느 정도까지는 용인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폭력을 미화하는 영화들이 있어요. 네. 그리고 폭력을 굉장히 막 우리가 쾌감을 즐기도록 만드는 영화들이 있단 말이에요. 스플래터 무비 같은 것도 있죠. 꼭 공포 영화뿐만 아니라 전쟁 영화는 대부분 다 폭력을 즐기도록 만드는 영화들이 많잖아요. 아까 네. 덩케르크 같은 거는 예외이지만. 근데 핵소고지는 일단 주인공이 누군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의무병이죠. 의무병이 되어서 들어간다는 얘기는 자기의 동료들을 살리려고 들어가는 거잖아요. 집총을 거부한다는 것이 주인공이라는 설정 자체가 갖고 있는 굉장히 강력한 반전 테마가 있잖아요. 근데 정작 영화가 보여주는 건 전쟁에서 들어가서 싸우는 장면들이 와 너무 실감난다 이런 거거든요. 네. 근데 와 실감난다라고 했을 때 실감난다와 사실적이란 말은 굉장히 차이가 있는데 영화 아까 말씀드릴 때 실화를 사실적으로 재현했다라고 하시지만 저는 전혀 사실적으로 재현했다고 생각 안 하고요. 좀 뭐라고 과했죠. 할까요? 그 장면을 즐길 수 있도록 만든 거예요. 그 장면이 참혹하다고 해서 우리가 안 즐기는 게 아니거든요. 네. 우리가 공포 영화를 보면서 때로는 눈을 가리고 하지만 굳이 그것을 보러 가는 어떤 매니아들이 있다고 친다면 그게 목적이죠. 그 장면은 어떤 식으로든 즐기는 거란 말이에요. 네. 마찬가지로 핵서고지는 영화의 주인공의 설정, 이야기가 얘기하는 것은 반전 메시지, 휴머니즘 가득한 이 부분 이런 것들을 겉으로 내놓고 파는 거죠. 그게 양이라고 주장하는 거죠. 사실은 근데 이 영화가 파는 건 개고기거든요. 개고기란 건 뭔가 하면 이 영화의 비유해서 이야기한다면 그런 어떤 잔혹한 상황들을 사실상 즐기게 만드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총 같은 걸 맞아서 막 내장 같은 게 튀어나온 거를 거의 이렇게 사실상 클로즈업에 가깝게 보여주죠. 네. 근데 그런 장면은 라이언 일병구하기에도 있어요. 많이 있죠. 그 장면을 즐기느냐 아니냐의 차이라고 보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핵소고지에서 아주 유명한 장면 중에 하나가 날아오르는 포탄이든 총알이든 이렇게 해서 동료가 죽은 시체가 있는데 시체가 절반이 날아갔어요. 상체만 있죠. 근데 영웅적으로 활약해야 되는 어떤 병사가 이 상체를 방패로 잡습니다. 왼손으로 한 손에 오른손으로 총을 들고 왼손으로 이제 방패를 잡고 진격을 하죠. 네. 근데 그 장면을 굉장히 영웅적으로 묘사하면서 어떻게까지 하냐면 시점 묘사를 하거든요. 시점 쇼트를 쓰고 있단 말이에요. 그 얘기인즉슨 이렇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시체를 방패 삼아서까지 적으로 돌진하는 어떤 그 사람의 그 전쟁에서의 폭력을 가장 쾌감 있게 전달시키고 이입시키려는 게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것은 이 영화가 다루려고 하고 있는 이야기랑 정확히 배치가 된다는 얘기고요. 이 영화가 전투 장면에서 사용하고 있는 슬로우 모션이나 전투 장면이 막 시작됐을 때 각각의 병사들이 소리를 지르면서 달려가는 걸 다 각각의 클로즈업 싱글샷의 연쇄로 보여주거든요. 이런 장면이나 장중하면서도 뻔한 그런 극적인 고향을 주는 어떤 음악을
장음악을 사용을 해서 강조를 한다거나 할복 장면을 장엄하게 연출했잖아요.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마찬가지예요. 할복 장면이 또 그 장면 자체 연출도 그렇지만 그 장면을 어떻게 편집했느냐도 문제죠. 할복 장면은 이쪽에서 미군들이 최후의 승리를 거두는 장면과 교차 편집이 되어 있어요. 장소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네. 이런 것들 자체가 그런 모든 극적인 고어적인 상황을 즐기도록 만든 거죠.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 영화는 굉장히 안 정직하다고 보는 거고 사람들을 현혹시킨다고 보는 겁니다. 자, 다음 영화는 하마구치 유스케 감독의 멜로 영화죠. 아사코입니다. 네. 개봉한 당시 평단에서도 네. 거의 평론가님만 좋게 보셨던 것 같아요. 그랬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아사코는 이제 지금 시점에서는 이제 평단의 태도도 좀 달라졌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그 당시로서는 이제 이게 하마구치 류스케의 최초의 영화는 아니지만 국내 첫 개봉작입니다. 뭐 이제 와서는 이 하마구치 류스케가 영화를 잘 별로다라고 말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너무 세계적인 이미 확고한 지위에 올랐어요. 네, 거장이 됐죠. 그래서 드라이브 마이 카나 우연과 상상을 같은 해에 내놓으면서 어떻게 생각하면 아시아 전체에서도 손꼽힐 정도의 어떤 탁월한 그런 능력을 보여준 감독으로 이미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게 됐는데요. 네. 이 영화는 이제 그 전에 나온 거죠. 여주인공보다 고양이가 연기를 더 잘한다. 약간 로봇 연기였죠. 네. 심심하고 무난한 일본 순정 만화풍의 멜로 영화 아니냐. 네. 잠수 이별하는 바쿠나 류헤이를 버리고 가는 아사코의 감정선 이 선택들이 이해가 안 되고 마음에 들지 않아서 영화가 네. 싫다, 불호다. 다 이제 하나씩 말씀을 드려본다면 네. 여주인공보다 고양이가 연기를 더 잘한다. 예, 그렇게까지는 말을 못하겠지만 여주인공이 소위 이제 객관적인 연기력이라는 게 있다고 쳐봐요. 한 줄로 세울 수 있는 그런 건 존재하지 않지만 그런 면에서 본다면 카라타 에리카가 연기를 엄청 잘하는 배우는 아니에요. 그건 맞아요. 네. 맞는데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저는 예를 들어서 가창의 노래 어떤 감독의 측면에서도 인순이 너무 훌륭한 가수이시잖아요. 너무 노래 잘하시잖아요. 브로콜리 너마저의 윤덕원 씨는 사실은 그렇게 소위 가창력이 어마어마한 그렇게 가창은 볼 수 아니란 있죠. 말이에요. 네. 근데 저는 후자의 가창력을 훨씬 좋아해요. 오, 그리고 그게 좋은 가창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어울려서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영화에는 그 영화에 어울리는 가창이 있고 그 영화에 어울리는 영화가 있는 거예요. 노래든 영화든 간에. 네. 그런 측면에서 얘기한다면 훌륭한 배우라고 해서 모든 영화에 다 잘하게 하는 배우는 없어요. 존재하지 않아요. 와킨 피닉스도 이상한 영화가 있고요. 송강호 씨도 잘 어울리지 않는 영화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가라타 에리카의 이 아사코를 얘기한다면 저는 이 영화에 잘 어울린다고 생각합니다. 최상의 연기라고는 말을 못하지만 네. 최소한 이 영화의 발목을 잡는다고 생각 안 하고요. 이 영화는 어떻게 생각하면 배우의 감정적인 진실을 영화로 끌어들여요. 이것은 사실은 하마구치 류스케의 연기법이기도 한데 순정 만화풍의 멜로 영화 아니냐라고 하는데 일단 일본 순정 만화풍의 멜로 영화면 일단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첫 번째 문제가 있겠지만 그걸 약간 차치해서 얘기한다면 이 영화는 멜로 영화로도 사랑 영화로 너무 훌륭한 영화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얘기하면은 이 말을 따라 받아서 이야기를 한다면 이 영화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사실은 선택에 관한 문제예요. 아사코의 선택. 아사코가 굉장히 훌륭한 것은 선택한다는 것은 실존적으로 너무 중요한 과제이잖아요. 어떤 인간을 탐구한다는 측면에서. 그렇죠. 근데 아사코의 주인공이 이제 선택을 2번을 하거든요. 선택을 2번 한다는 얘기는 선택 사이에서 관계가 생긴다는 얘기고 첫 번째 선택 다음에 두 번째 선택을 했을 때 이 둘 사이는 어떻게 서로 관계를 맺음을 통해서 인간을 잘 설명하는가라는 측면이 있겠죠. 어떻게 본다면 그렇게 생각 안 하시지만 숭고한 지점에 놓여 있는 한 인간의 어떤 그런 딜레마나 혹은 그 속에서의 결정을 보여주는 아주 훌륭한 측면이 있다는 걸 말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영화 내용적으로 이 주인공들의 행동이 마음에 안 들 수가 있잖아요. 충분히 그럴 수 그래서 있죠. 영화가 좀 별로였다라고 얘기하는 거에서 어떻게 충분히 생각하시나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늘상 하는 이야기인데 호감 주인공이 나온다고 좋은 영화가 아니에요. 비호감 주인공이 나온다고 나쁜 영화가 아니라는 거. 근데 트루버스. 우리는 영화를 보면서 어떤 주인공이 비호감이라고 해서 그 영화가 나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을 수 있어요. 네. 근데 가장 최근에 파벨만스 같은 영화를 보시면 그 영화 속에 등장하는 부모 중에 한 명이 사실은 그 영화에 이입해서 보는 입장에서 볼 때 너무 그 사람이 얄밉고 이기적으로 보여요. 문제는 그 인물이 호감이냐 비호감이냐 좋은 인물이냐 나쁜 인물이냐는 영화의 완성도랑 아무 관련이 없고요. 가장 사악한 인간을 다루면서도 가장 숭고한 영화를 만들 수도 있고요. 가장 훌륭한 인간을 다루면서 세상에서 가장 지루한 영화가 나올 수 있어요. 이 두 가지는 전혀 별개다라는 측면이고 그런 측면에서 아사코의 주인공이 영화 속에서 훌륭한 행동을 하느냐? 훌륭한 행동하지 않죠. 너무 이상한 앙정운 행동을 하죠. 답답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인물의 그런 행동을 통해서 너무 훌륭한 영화가 나온 거예요. 그리고 이 영화 처음 소개됐을 때 뭐 평단에서도 그랬고 또 일반 관객들 사이에서도 이 영화의 여자 주인공이 너무 비주체적인 인물이 아니냐.
특히 처음에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젠더라는 어떤 시각에서 봤을 때 이 영화가 굉장히 폄하받고 공격받는 측면이 있어요. 영화의 표면적인 스토리만 보거나 인물의 행동의 표면만 봐서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때도 제가 반대했었고 지금도 반대하는데 우리가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인물이 내성적이면 비주체적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렇게 보이기 쉽죠. 네, 근데 그렇지 않고요. 적극적인 사람이 주체적인 어떤 행동을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반대로 상대적으로 소극적이면서 내성적인데 너무나 주체적인 행동을 할 수도 있죠. 아사코는 후반에 해당하는 인물이라는 것이고요. 이 영화에서는 오히려 남성 캐릭터들이 상대적으로 평면적입니다. 바쿠 네, 같은- 사람들은 반대로 생각하는데 네. 전혀 아니고요. 영화 속에서도 가장 극적인 변화를 스스로 만들어내는 인물이에요. 네, 성장하기도 하고. 인터넷과 BTV 신규 가입 혜택은 최대 223만 원의 혜택. 궁금하면 여기 클릭. 자, 다음은 슈퍼히어로 역사상 가장 어두운 영화죠. 토드 필립스 감독의 조커입니다. 네. 이 영화는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네. 일부 비판 의견들이 꽤 셌죠. 굉장히 강력한 비판들도 있었죠. 지금도 네. 있는 것 같은데요. 일단 가장 많은 비판, 네. 조커 입장에서 연민과 동정을 하게 되죠. 그래서 폭력을 정당화시킬 수 있다. 네. 특히 미국에서 그랬고요. 슈퍼히어로 영화로서 기대한 게 있는데 너무 어둡다. 근데 너무 어둡다는 건 단점은 아니겠죠? 예를 들면 나의 기대와 다르다라는 뜻이잖아요. 네. 근데 조커가 밝은 이야기를 해주겠다라고 보장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그게 장르적으로 허용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로맨틱 코미디를 보러 갔는데 갑자기 뒷부분에 가서 인물이 헤어지게 되고 심지어는 막 못 견딘 한 측이 무슨 대사륙극을 벌이게 되고 이런 로맨틱 코미디가 있다고 쳐봐요. 그건 로맨틱 코미디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로맨틱 코미디의 장르에 최소한의 규약을 어겼으니까. 그러니까 로맨틱 코미디를 보러 갔는데 기분이 너무 나빠지고 짜증나고 이런 일들만 영화에 속해서 나온다라고 불평한다면 저는 그 불평이 옳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슈퍼히어로 영화에서 빌런이 주인공인 영화를 보러 가는데 그 주인공을 다룬 영화가 너무 어둡다라는 것은 그분이 그렇게 기대하신 것이지 그게 그 영화의 단점은 아니다. 왜냐하면 슈퍼히어로의 장르에서 어떤 빌런이 나와서 어떤 이야기를 만든다고 해서 이 영화가 밝다라는 보장을 하지는 않는다라는 뜻이죠. 장르적으로. 그런 면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첫 번째가 핵심인 것 같아요. 이 영화가 이제 폭력을 정당화하는 게 아닌가라는 부분일 텐데 조커가 얼마나 잘 만든 영화인가, 와킨 피닉스의 연기가 얼마나 훌륭한가 이런 걸 제가 말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저는 이 얘기가 나올 때마다 제가 자주 하는 얘기가 있어요. 네. 다시 한번 그 얘기를 한다면 세상에는 마약이 있고 세상에는 식칼이 있다는 거예요. 마약도 경우에 따라서는 진통 효과가 있고 다른 어떤 순기능이 있을 수 있죠. 그렇지만 마약은 너무 심각한 오용 가능성이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약을 우리가 사회적으로 금한단 말이에요. 식칼도 잘못 쓸 수 있죠. 여기 식칼이 누가 있는데 실제로 범행 도구로 사용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화가 나면 식칼을 사용해서 상대방을 죽이기도 하고 이런 일이 벌어지죠. 식칼의 원래 용도는 뭐예요? 사람을 죽이라고 있는 게 아니라 요리하는 거죠. 예, 음식을 썰라고 있는 거잖아요. 네. 조리 도구로 있는 건데 식칼도 오용 가능성이 있지만 식칼로 사람을 죽이는 사례가 적지 않다라는 것 때문에 음식 재료로서 칼을 사용하는 걸 만약에 규제를 한번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영화가 있고 이 영화가 사회적으로 나쁜 영향을 끼친다고 한번 가정해 보세요. 그런다 실제로 그런지 안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사회적으로 나쁜 게 받아들여진다라고 했을 때 그것을 나쁘게 받아들인 메시지를 자기 생각으로 나쁘게 받아들였던 오독자가 잘못이 있는 건지 아니면 그렇게 나쁘게 잘못 받아들이도록 만들 수 있는 맹아를 품고 있는 영화가 잘못한 것인지에 문제가 있는 거죠. 만약에 영화가 잘못했다. 왜 그런 것을 애초에 영화 속에 집어넣어서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오독하게 만들어서 사회적으로 폭력을 조장하느냐라고 본다면 영화를 마약으로 보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영화가 갖고 있는 그런 어떤 부분이 있는데 그것을 오독해서 받아들여서 폭력이 증가하는 사회 현상이 일어나게 됐다면 그것을 그렇게 오독해서 받아들인 사람이 있는 거죠. 그렇게 본다면 이 영화는 식칼이 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영화를 식칼이라고 생각하는 거지 영화를 마약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조커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조커는 굉장히 불행한 이야기고 악당의 이야기고 악당이 범죄를 왜 저지르게 되었는지를 보여주는 영화인데 종교예요 또.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도 그런 비판도요.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비판하냐면 조커뿐만 아니라 많은 경우에도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왜 악인에게 서사를 부여하느냐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해요. 굳이라는 말을 많이 쓰죠. 그렇죠. 네. 아까 다시 말하면 누가 살인을 저지르거나 누가 범죄를 저지르거나 극한 이야기를 했을 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가 탐구한단 말이에요. 혹은 그것을 언론이 보도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거기에 대해서 예를 들면 어떤 경우에는 동정할 수도 있고 그 사람을 이해한다는 것 자체가 이 범죄의 흉악성을 가린다라는 입장인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악인에게 서사를 부여하지 말자라고 이야기하는데 부분적으로는 동의합니다. 근데 부분적으로는 제가 동의하지 않는 게 뭔가 하면 아니 그 악인이 왜 악하게 됐는지를 우리가 탐구하지 않고 그 악을 어떻게 막을 수 있는가라는 측면이 있고요. 프로파일러나 바로 범죄 그렇죠. 심리학 같은 게 정확하게 말씀하셨는데 네, 프로파일러들이 있을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모든 것이 타고난 악이고 악의 서사를 비유할 필요가 없고 악을 이해할 필요가 없다면 관련된 프로파일링에 관한 책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 책은 세상에 나올 필요가 없어요. 악인에게 서사를 부여하고 있으니까. 악인에게 서사를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악을 이해하려고 하는 입장은 우리 시스템에서 악이
악이라는 것은 완전히 없어질 수는 없을 거예요. 인간의 타고난 측면도 있고 여러 가지 시스템이 부작동하는 측면도 있겠지만 그런 측면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을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는 환경과 제도를 만들어 보자라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그렇다고 이 영화가 그 임무를 완벽하게 옹호하느냐? 저는 그렇게도 생각 안 해요. 이 영화는 약간 일종의 악인의 탄생을 통해서 반면교사로 보여준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어떤 이야기를 할 때 그 이야기를 전공법으로 말하는 방식이 있고 그 이야기를 반대로 비틀어서 부정 방식으로 그 역의 방식으로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죠. 저는 조건은 후자라고 생각하는 거고요. 6번째 영화 라이언 존슨 감독의 스타워즈 라스트 제다이 논란 1등이죠. 흥행 영화 순위 매기기에서 이미 네. 다뤘습니다. 굉장히 자세하게 말씀드린 것 같고요. 네, 일단 스타워즈 시리즈의 판을 깼다라고 하는 건 이제 지난번에 동의를 하셨고 네. 좀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네. 레전드 루크가 네. 너무 무능해져서 네. 슬펐고 궁금했던 스노크와 레이의 부모의 정체 그렇죠. 카지노 행성 사건들이 뭔가 러닝타임 소모 같고 이 메인 스토리에 로즈와 핀 캐릭터는 필요 없지 않았을까라는 의견들입니다. 아주 간단히 말씀드리면 그냥 개별적인 작품으로 보는가 아니면 시리즈의 한 작품으로 보는가에 따라서 입장이 다를 수가 있다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제 스타워즈의 가장 논란이 되는 건 지금 마지막 세 편이잖아요. 시퀄 3부작이잖아요. 네. 시퀄 3부작 중에서 첫 번째 작품인 깨어난 포스는 J.J. 에이브럼스가 만들었고 두 번째 작품을 라이언 존슨이 만들었죠. 네. J.J. 에이브럼스는 제가 볼 때는 모범생 타입인 거예요. 영화를 만드는 태도가. 반면에 라이언 존슨은 제가 볼 때 야심가예요. 근데 3편 중에서 첫 번째는 J.J. 에이브럼스가 만들고 이 사람 평소에 하는 대로 막 떡밥을 마음껏 밭에 뿌리고 그리고 모범적으로 영화를 잘 만들어서 짠 하고 넘겨주었는데 라이언 존슨은 그런 거 몰라 라고 에이. 하면서 야심가로서 자기 마음대로 만드는 사람인데 거기서 또 나름대로 흥미있는 결과를 맺었다고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세 번째에 나오게 된 게 다시 J.J. 에이브럼스를 불러서 라이즈 오브 스카이워커로 이제 마무리를 했는데 지그재그로 이 상황이 되면 마지막 3부작은 제대로 만들 수가 없는 영화예요. 왜냐하면 두 사람의 배합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는 이게 라이언 존슨의 잘못이 아니라 컨트롤 타워의 잘못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영웅 다음에 어떤 이면을 굉장히 흥미롭게 탐색했다고 할까? 좀 과격하다 싶을 정도이지만 어찌됐건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했어요. 사실상 전체적인 그런 것을 조율할 수 있는 능력의 그 상위 타워의 어떤 부재다라는 건데 이게 비교되는 게 바로 전성기 시절의 마블이죠. 네, 케빈 파이기. 인터넷이 자주 끊기신다고요? 먹통 인터넷은 그만! 이제는 SK인터넷으로 바꿀 때 궁금하시면 여기 클릭! 마지막은 제임스 카메론 감독의 2009년작이죠. 네. 아바타 아바타. 네. 1편입니다. 스토리가 진부하고 미야자키 하야오의 원령공주를 연상시킨다. 뭐 에미니즘이나 그리고 사슴신과 에이와가 좀 비슷하잖아요. 인간과 자연이 대립을 하고 네네. 또 주인공의 역할도 중간에서 좀 비슷한 것 같고 또 제국주의 반성이라고 하지만 결국은 백인 남성의 영웅서사가 아니냐. 아바타는 미개하게 묘사하지 않느냐. 마지막으로 이야기가 너무 단순하고 결국은 영상혁명으로 과대평가된 영화다. 예, 이게 이제 아바타에 대한 일반적인 평가인 것 같아요. 영상이 빼어난 건 인정. 그런데 이야기가 너무 단순하고 재미없지 않느냐. 평면적이다. 별거 아니지 않느냐라는 의견인데 그렇지 않다라는 걸로 저희가 한 회차를 찍었습니다. 아, 예, 무려 30분에 걸쳐. 예, 거기 동의를 안 하실 수는 있겠습니다만 제가 이야기의 측면에서 이 영화를 어떻게 다르게 보는지를 아마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영화에서 물론 우리를 사로잡는 것은 소위 이 표현에 따르면 영상혁명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시각적인 효과일 텐데 네. 이 영화는 사실은 그 못지않게 이야기도 훌륭하다고 저는 생각하는 입장이에요. 뭐 가장 간단하게 얘기하면 왜 주인공이 제이크일까라는 것만 생각해도 이 영화가 굉장히 신선하고요. 흥미롭죠. 근데 양자가 충돌하는 어떤 두 가지 이분법적인 측면이 있을 텐데 이 영화에서 예를 들면 개체와 전체가 충돌한다든지 유기체와 기기가 충돌한다든지 이렇게 되는 어떤 구조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구조보다도 더 재밌는 것은 그것이 각각 무엇을 서포트하느냐라는 게 굉장히 재밌어요. 예를 들어서 네. 이 영화는 몸에 관한 어떤 굉장히 흥미로운 탐구로 저한테는 보이는데 예를 들어서 몸이라는 것이 연결되는 몸을 우수한 몸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기계처럼 어떤 특정한 것을 모방하는 몸을 우수한 몸으로 볼 것인가의 싸움처럼 보이기도 하고요. 또 한 가지는 이 영상혁명이라는 것도 막 화려하고 멋지고 막 이렇게 보면은 그런 의미가 영상혁명인가? 라는 측면에서 다르게 말할 수 있고요. 그냥 오늘 나온 얘기로 얘기한다면 트랜스포머하고 아바타를 비교하면 돼요. 트랜스포머 같은 영화는 효과와 특정한 모티브를 위해서 세계를 그냥 끌어들였어요. 아, 수단과 목적이. 네, 그 영화는 효과가 목적이에요. 효과가 목적이다 보니까 그 세계를 끌어들인 세계가 너무 이상하고 엉망진창이고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도 상관없이 효과에만 집중한단 말이에요. 근데 아바타는 어떤 영화인가 하면 세계를 잘 만들어서 효과가 살아난 영화예요. 이 세계라는 것은 단순히
단순히 판도라라는 우리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행성을 만들었다는 뜻은 아니에요. 트랜스포머도 지구에 온 어떻게 외계에서 온 로봇들의 대결이잖아요. 그렇게 본다면. 그러니까 어떤 하나의 세계를 만든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아주 사실적인 세계도 하나의 세계를 만드는 거예요. 홍상수 감독 영화에서 술자리에서 술을 마시는 어떤 사람들의 이루어진 세계가 있다면 그 세계가 우리 세계랑 굉장히 비슷해 보이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 그대로는 아니에요, 사실. 결국은 우리가 트랜스포머를 보면서 우리가 남는 것은 하나밖에 없어요. 와, 차가 로봇으로 저렇게 변신하네? 반대로 로봇이 차로 다시 저렇게 변신하네? 이건데 이거는 사실상의 효과죠. 아바타에서 남는 건 뭔가? 그러면 뭐 비행 순간의 쾌감이 있을 수도 있고 동식물들의 어떤 다양한 생태 환경에서의 그런 캐릭터 디자인일 수도 있는데 이 모든 것이 그렇게까지 재밌는 이유는 아바타에서 마련하고자 하는 하나의 어떤 세계를 제임스 카메론이 너무 잘 창조했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하면 그 세계 속에서는 효과가 덜한 무엇을 집어넣어도 효과가 있었을 거예요. 블록버스터의 시작을 보통 조수로 본단 말이에요. 1975년도에 50년 블록버스터 역사상 최고의 야심가는 제가 볼 때 제임스 카메론이에요. 이 사람은 야심이 너무 큰 사람이고요. 네. 야심을 떠받칠 수 있는 그런 어떤 블록버스터적인 재능을 갖고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아바타는 사실 성공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작품인데 이 작품을 이렇게 만들어서 결국은 기어이 2편 성공시키고 5편까지 가져가잖아요. 특히 이 영화가 네.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님의 작품들을 연상시킨다라고 하는 비판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기본적으로 아바타는 장르 영화죠. 그리고 장르 영화가 더 그런 경향이 있고 나머지 영화들도 마찬가지인데 이미 영화의 역사가 1895년 이후에 한 얼마 됐나요? 한 130년 가까이 됐죠. 그 상황 속에서 기본적으로 모든 영화들은 그 영화가 상기시켜주는 어떤 수많은 요소들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라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생태학적인 주제가 모노노케 히메의 생태학적인 주제랑 비슷하다고 해서 미야자키 하야오를 답습한 거냐?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일단 몸이라는 테마로 본다면 미야자키 하야오의 원령공주에는 전혀 드러나지 않는 그런 핵심적인 이야기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이런 식으로 다룰 수 있다. 마지막으로 그 영웅서사로서 결국은 백인 남성이 주인공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건데 네. 이런 것들은 어떤 영화나 이야기를 받아들일 때 우리가 특정한 골조로만 생각하고 이것을 기계적으로 원리를 대입하기 때문에 그런 거다라고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이 영화에서 과연 제이크가 백인 남성 구원자의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는가라는 측면에서 이견이 있을 수 있고요. 아바타는 우리가 이미 5편까지 된다는 것을 알고 있잖아요. 과연 제이크만이 유일한 주인공인가? 라는 것에서 다른 시각을 가질 수가 맞습니다. 있겠죠. 그리고 영화 속에서 그러면 제이크가 과연 나비족들에게 뭔가 어떤 것을 가져다주는 구원자의 역할을 하는가? 거기서 말하자면 매트릭스처럼 더원의 역할을 하긴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구조 속에서 어떻게 보면 백인 구원자라기보다는 이 인간이 이쪽으로 가서 구원되었다라고 볼 수도 있죠. 네, 오늘은 초반에 언급드렸던 트랜스포머보다 더 재미있는 로봇 영화. 다 제 개인적인 의견에 불구하고 정답이 아닙니다. 물론 그렇죠. 그리고 또 제가 안 좋아하는 영화를 어떤 분이 좋아하신다고 해서 그분이 꼭 틀렸다고 말하기도 네, 어려워요. 맞습니다. 다만 이렇게 입장이 다른 것을 같이 얘기해보는 시간이 중요하다 해서 오늘 말씀드린 거고요. 어찌됐건 로봇 영화 중에서 제가 굉장히 재밌다라고 생각하는 영화 두 편을 소개해드린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퍼시픽 림, 리얼 스틸 두 편 말씀드릴 수 있고요. 약간 다른 의미로 재밌는데 어찌됐건 그런 거대 로봇의 어떤 양감이나 어떤 긴장감 같은 걸 즐기시고 싶으면 퍼시픽 림이 좋고요. 배를 가지고 막 이렇게 툭 치고 막. 엄청나죠? 네. 그 다음에 이제 리얼 스틸은 이 로봇 영화를 이렇게 아기자기하게 재밌는 그런 스킨십 좋은 영화를 만들어? 라고 생각한다면 또 리얼 스틸이 또 좋지 않겠나 싶고요. 이 두 편의 영화를 여러분께 추천해드립니다. 네, 두 편의 영화 BTV와 모바일 BTV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댓글을 통해서 꼭 건전한 토론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파이어! 기야.